수능 완성 5회 9번에서 13번 4회 지문 풀이하겠습니다. 세력 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 체제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랑 같아서 라고 해서 세력 균형 이론, 어떤 이론이 먼저 등장하고요. 보통 이렇게 이론이 등장하면은 또 다른 이론과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그런 지문이 나오죠. 국제 체제가 완전한 무정부 상태랑 똑같다. 어떤 국가가 지나치게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국가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즉, 특정한 하나의 나라가 힘으로 짱 먹으려고 해서 다른 나라한테 위협을 준다라는 거죠. 이러한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힘의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해서 그런 힘을 가진 나라를 패권국이라고 한대요. 패권국은 같은 시기에 여러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 꼭 하나의 나라만 있으라는 법은 없고 여러 나라가 동시에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라는 많으니까. 세력 균형 이론에서는 적대 세력과 우호 세력의 분포가 균형을 이루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균형을 이루면은 전쟁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불균형, 힘이 있는 나라가 너무 세고 또 없는 나라는 너무 없으면은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패권국이 아닌 국가들은 패권국에 맞서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동맹, 힘이 없는 나라들은 동맹을 해서 좀 힘을 합쳐서 우호 세력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해서 동맹을 해서 같은 뜻이 있는 나라끼리 힘을 합치는 거를 우호 세력을 키운다고 하죠. 그걸 통해서 특정 국가의 패권 추구를 좌절시키고 어떤 나라 하나가 혼자 힘 가지는 거를 좀 이렇게 막고 자국의 존립을 유지했다. 자기 나라를 지켜왔다. 그런데 세력 균형 이론의 설명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국제사회에 나타나면서 이 이론이 가진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면은 막상 현실에서는 뭐 힘없는 나라들 동맹을 가지지 않거나 막 이랬다는 거겠죠. 이 문단. 오르간스키라는 사람은 세력 균형 이론이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쵸? 세력 균형 이론 틀렸다가 아니고 산업화 이전에는 이 말이 맞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력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해서 원래는 힘의 세기를 균형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제는 경제력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를 근거로 오르간스키가 주장한 거는 세력 전이 이론. 산업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후나 국토의 영향이 큰 농업 경제였기 때문에 농업이 잘 되고 말고는 좀 나라 역량이라기보다는 그 나라가 가진 본토 땅의 능력 이런 게 중요했는데 국가 간 국력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쵸? 어느 날 아무리 나라가 힘을 세게 한다고 해도 기후가 변하거나 국토가 바뀌진 않으니까. 하지만 산업화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매년 누적되었고 몇 해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는 달라졌다. 즉, 나라가 노력하고 성장하는 만큼 그 결과가 막 누적되면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 시작점은 같았지만은 발전을 점점 많이 한 나라가 있고 발전이 좀 더딘 나라가 있고 그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이전 시기에 국제 체제를 주도해왔던 세력은 힘이 쇠퇴하고 도전 세력의 힘이 강해질 때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르간스키는 주장했다. 라고 해서 이 이전에 힘이 셌던 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경제적인 바탕이 있어야 지속적 투자를 통한 군사력 증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는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력, 돈을 모은 나라들이 그 돈으로 군사력도 만들 수 있고, 즉 경제력이 곧 군사력, 그게 곧 세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산업화로 인해 국가 간 무역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자기 나라 혼자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랑 이 산업을 공유하면서 경제가 더 성장하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한 동맹관계가 생긴 겁니다. 동맹관계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동맹, 새로운 양상을 띌 뿐이죠. 오르간스키는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는 아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세력 균형 이론은 무정부 상태라고 했는데 오르간스키는 무정부 상태는 아니다. 국제체제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은 자신의 이념이나 성향이 담긴 위계 질서를 설계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수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력이 많이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나라라고 이제 된 나라를 지배국이라고 한대요. 앞서 세력 균형 이론에서 패권 국가 같은 위치에 있는 나라를 말하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는 위계 질서를 피라미드 구조로 설명했는데 가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 약소국, 종속국, 점점 힘이 약해지는 순서예요. 피라미드의 폭과 국가의 수는 비례하지만 맨 위에 피라미드의 폭이 좁으면은 지배국의 개수가 적은 거고 맨 밑에 피라미드의 폭이 가장 넓은 그런 쪽은 종속국에 해당하는데 종속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가장 수가 많대요. 지배국의 국력은 아래의 모든 국가들의 국력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 라고 해서 지배국이 엄청 힘이 비교도 안 되게 센 거예요. 그 조그만한 몇 개의 국가들이. 지배국은 자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제공하고 자국과 일부 소수 강대국의 이익을 부합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지배국은 힘이 이제 세니까 다른 나라들 합친 것보다 지네들이 만든 질서를 세계에 딱 공포를 해. 그리고 자기 나라랑 그 자기 바로 밑에 있는 강대국 그 중에서 몇몇 나라를 합쳐가지고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게 강대국들이 힘을 합치면은 그래도 또 무시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힘센 애들끼리 합쳐가지고 국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힘센 그 나라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이제 전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잡는 거죠. 이렇게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지배국이 강대국의 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배국이 강대국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은 좀 안 좋아지는 거야. 국제 질서에 대해 지배국이 아닌 나라들은 당연히 불만족이 되겠죠. 아까 지배국, 강대국, 중급국, 약소국, 종속국이라고 했는데 이 둘이서 앞에 지배국, 강대국 둘이서 힘을 합치면은 그 밑에 있는 이 나라들은 당연히 불만족스러울 거야. 피라미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불만족하는 국가의 비율이 커진대요. 강대국이 현 질서에 만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강대국은 왜 그러냐? 지배국이 혜택을 많이 줘. 왜냐하면은 강대국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겠죠. 반면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약소국가, 종속국 맨 밑에 있는 애들은 지배국이 딱히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 지배국이 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떤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국의 이익이 희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강대국 중 어느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하게 되면은 강대국 중에서도 모두가 지배국에 동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대국 중에 어느 나라들이 지배국에 도전하겠다 하면은 그 강대국을 지지합니다. 그래, 잘한다. 전 세계 질서를 바꿔버리자. 이렇게. 만약 강대국이 지배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도전할 수 있는 국력까지 갖추게 되는 경우, 즉 강대국이 지배국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힘도 세진 경우에는 세력 전이를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짱 먹겠다
이걸 목적으로 전쟁을 발생시킵니다. 강대국의 국력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통해 길러지는데, 그쵸? 지금 계속 산업화, 돈 이런 걸로 힘이 길러진다고 했었죠. 오르간스키는 한 국가의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총 3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체크를 해두셔야겠죠. 잠재적 국력 단계가 있고, 두 번째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가 있고, 세 번째 힘의 성숙 단계가 있어요. 점점 나라가 세지는 단계예요. 산업화 이전에 국력이 자, 잠재적 국력의 단계는 산업화 이전에 국력이 낮은 국가로 조금 평가받는 시기. 이러한 나라들 중에 인구가 많거나 나라가 유독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얘네가 산업화만 잘 하면은 충분히 세지겠는데? 라고 잠재적인 힘이 있다 라고 추정되는 단계예요. 그 다음 국력 전환적 성장 단계는 한 국가가 산업화 이전에서 이후 단계, 뭐 땅이 좀 크다, 뭐 인구가 많다 이런 나라가 산업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한 국가의 국민 총생산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갑자기 훅 월급이 개개인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대외의 영향력도 높아지고 다른 나라의 영향력도 좀 세지고 해당 국가는 세력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힘의 성숙 단계. 이 단계는 한 국가의 산업화가 완성되는 단계로서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은 이전 단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포인트는 국민 총생산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고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낮은 폭으로 오른다라는 거죠. 힘의 성숙 단계에 있는 국가는, 즉 3단계에 있는 국가는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2단계에 있는 국가보다 당연히 힘이 더 강해요. 근데 경제 성장 속도 면에서는 3단계는 이미 속도가 엄청 빨리 붙어서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2단계 애들보다는 속도가 좀 처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랑 별개로 이미 얘는 여기서 2단계들은 여기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3단계 애들은 이미 여기 가서 좀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 이 차이지 2단계 애들이 3단계 애들보다 무조건 높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 속도 면에서는 후자가 정장보다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두 국가 간 국력의 차이는 점차 줄어든다. 자, 여기서 후자가 뭐예요? 2단계죠. 2단계가 3단계 애들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점점 이 차이를 좁혀오는 거야. 즉 2단계에 있는 애들이 3단계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르간스키는 전환적 성장 단계를 통해 급격한 국력 증대를 이루어낸 강대국이 3단계의 지배국에 대한 불만을 가진 상태라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 2단계 전환적 성장 단계는 강대국이라고 부르고요. 3단계 힘의 성숙 단계는요, 지배국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지금 지배국의 반열에 든 나라고 2단계는 강대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대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국민 총생산도 엄청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단계의 지배국이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제체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즉 강대국이 엄청 빨리 지배국의 힘을 따라오면은 이제 그 둘 사이에 약간 라이벌 의식이 생겨가지고 국제체제가 이제 누가 짱이 될까? 이렇게 약간 불안한 모습을 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9번 풀어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패권국은 패권국이 아닌 국가에 비해서 군사력과 국력이 우월하다. 1문단에 나왔죠? 여기에 1문단에서
네 번째 줄에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패권국이라고 한다. 라고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오르간스키는 개별 국가들이 지배국이 설계한 위계 질서를 받아들인다고 보았다. 이거는 산문단에 있죠. 국제체제의 정점에 오른 지배국이 위계 질서를 만들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수용한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4번 문제 볼게요. 세력 균형 이론은 세력 전이 이론에 비해 국제체제를 무정부 상태로 간주하는 정도가 강하다. 왜? 세력 전이 이론은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고 했는데 세력 균형 이론은 시작부터 완전한 무정부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5번. 오르간스키는 세력 균형 이론이 산업화 이전에 발생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그쵸? 오르간스키가 세력 균형 이론은 산업화 이전에 일어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3번이 틀렸는데 3번은 뭐가 틀렸냐면은 세력 전이 이론은 세력 균형 이론과 달리 동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세력 전이 이론도 세력 균형 이론과 마찬가지로 동맹이 필요한데 다만 어떤 관계에서 세력 전이 이론은 경제력 관계에서 세력 균형 이론은 힘의 관계에서의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10번 국력이 성장하는 과정 마지막 문단에서 앞문단에 아니구나 맨 마지막 문단에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했죠. 1번 한 국가의 국력이 변화하는 순서를 산업화 이후에 일어나는 세 단계로 설명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단계에서 산업화 이전과 이후가 갈린다 했죠. 그래서 틀렸고 이 과정은 산업화 이전부터 이후 그 단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2번 힘의 성숙 단계에서는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이 이전 단계보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3단계는 증가율, 국민 총생산의 증가율은 2단계보다는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3번은 정답이고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 2단계에 있는 국가랑 3단계에 있는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은 2단계에 있는 강대국이 3단계에 있는 지배국을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면은 국제체제에 불안감이 조성된다. 맨 마지막 줄에 있었죠. 맞는 말입니다. 4번. 잠재적 국력의 단계에서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1에서 2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영토 크기와 달리 인구의 수는 국력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둘 다 여기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할 때 이런 나라들 중에 인구가 많거나 영토가 큰 나라의 경우 즉 둘 다 영향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달리 부분이 틀렸습니다. 인구의 수도 국력의 성장에 영향을 줘요. 5번 국력의 전환적 성장 단계 2단계에 접어든 국가는 1단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세력 전이를 일으켜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력 전이는 맨 마지막 단계에 발생하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그 나라 안에서 산업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1번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은 것. 기역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세력 균형 이론의 설명과 배치되는 양상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기역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맹을 통해서 힘이 센 패권국을 견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세력 균형 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기역에 B와 C 국가는 패권국 A한테 위협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와 C가 동맹을 맺어야 되죠. 근데 B와 C가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A한테 들러붙어.
세력 균형을 이루지 않았죠. 그래서 기역이 저 동그라미 기역에 해당하는 사례가 맞고요. 니은 A가 패권국으로 등장한 이후 인근 국가 B씨에 상당한 기간 동안 위협이 되었지만은 A를 견제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은 없었다. 그쵸? 이것도 세력균형 이론에 맞지 않아요. 왜? 패권국이 등장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동맹을 통해서 이 위협을 견제해야 해요. 그리고 디귿, 리을은 모두 세력균형 이론에 해당되는데 동맹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동맹 여부. 디귿에 패권국 A가 영토를 확장하려 하자 인근 국가인 B, C, D는 동맹을 맺고 대항했어.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켰어. 완전 세력 균형 이론이죠. 리을도 패권국 A, B가 국경선이 맞닿아 있고 힘센 애들 둘이서 A가 동맹국 C의 지원을 받아서 B를 위협하려고 하자 A랑 C가 동맹 맺으니까 이 B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B는 D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를 견제했어요. 동맹을 맺고 견제한다. 세력 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1번이죠. 자, 12번.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은 산업화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경제적 성장의 결과가 매년 누적되었고 몇 회가 지나면서 국력의 순위도 산업화 이전과는 달라졌다. 즉, 산업화 이후부터는 나라별로 산업화를 받아들이는 순서 그리고 산업화 발전 속도에 따라서 그 지배국이 되느냐 강대국이 되느냐 그 순서가 달라진다는 내용이죠. 다른 거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2번, 산업화 이후에 각 나라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다르다. 이게 니은과 가장 관련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아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산업화 이전의 이런 내용은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니은은 산업화 이후의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13번. 피라미드 구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순서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지배국, B가 강대국, 그리고 C가 중급국, D가 약소국, E가 종속국이겠죠. 지배국의 주도하에 일부 강대국의 이익과도 일치하는 국제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지배국은 좀 몇몇의 일부 소수 강대국과 서로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질서를 만든다고 했죠. 지배국에서 종속국으로 내려갈수록 현재 국제질서에 만족하는 국가 비율이 감소한다. 반대로 보면은 종속국은 자기 국익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3번. B부터 E까지 강대국에서 종속국까지의 국력의 합보다 지배국의 힘이 훨씬 강하다 했죠. 하지만 지배국의 개수는 가장 적어요. 그 가장 적은 나라 한두 개가 전 세계의 국제 정세를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말이죠. 5번. 중국국보다 종속국의 불만족 비율이 더 큰 이유는 불만족인 비율은 A, B, C, D, E 순서대로 점점 높아진다 했어요. 국제질서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대로 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4번. 답이 4번이죠. 강대국 국가 중 한 국가가 지배국에 도전을 하면은 약소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배국을 지지하지 않죠. 왜? 약소국은 지금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대국, 새로운 세력을 응원하는 경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A가 아닌 B를 지지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